이것은 시드니 투 호바트 98 요트 레이스에서 6명이 사망하고 5척의 배가 침몰하며 55명의 선원이 구조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드니 투 호바트 요트 레이스는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로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서 박싱데이에 시작됩니다. 그 후 태지먼 해를 남쪽으로 내려가 베스 해협을 지나 스톤베이로 들어가 더웬트 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경주는 태즈메이니아의 호바트에서 끝납니다. 이 경주는 약 630해리의 거리를 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요트 경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12월) 빅토리아의 경찰관 게리 쉬퍼는 아내 젠과 두 아들 클린턴과 저스틴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그들은 트리알에서 선물을 열고 가족과 점심을 먹습니다. 다음 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끝이 납니다. 소년들은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행운을 빕니다. 그들은 아빠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위험을 겪을지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모님과 가족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게리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잊고 경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에서 선원들이 마지막 브리핑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동해안에서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오후 1시 시드니 항구에서 출발 신호가 울리자 115척의 요트가 시드니 항구를 떠나 동쪽 태즈먼 해를 향해 출항합니다. 저는 항해의 각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 아들의 요트를 몰래 가져왔습니다. 바람은 서남 서쪽에서 불어오며 요트의 우현 뒤쪽에서 돛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람이 요트들을 뒤쪽과 약간 오른쪽에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들은 바람을 받아 돛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뒤에서 따라오거나 뒤쪽에서 불어올 때는 꽤 편안한 항해 각도입니다. 항해 각도란 바람의 방향에 대해 요트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뒤에서 부는 바람이 편안한 이유는 요트가 물과 평평하게 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트가 바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얼굴에 바람이 불거나 바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1998년 레리 앨리스는 오라클의 최고 기술 책임자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그는 25세 첫 요트를 샀고 그 이후로 전 세계 거의 모든 주요 요트 경주에 참가해왔습니다. 90년대 앨리스는 78피트 요트의 사요나라호를 타고 맥시월드 챔피언십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이제 앨리스는 시드니에서 사요나라호를 타고 출항해 우연으로 방향을 틀어 태즈먼 해를 따라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내려가 베스 해협을 향합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항해 각도가 바뀝니다. 바람은 거의 서쪽에서 직접 불어옵니다. 요트의 측면을 거의 정면으로 때리기 때문에 바람이 요트의 앞이나 뒤가 아니라 거의 옆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돛을 조여서 배가 항해하는 방향에서 대략 45도 각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바람이 옆에서 불어오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빠른 항해 각도입니다. 바람이 돛을 지나가면서 돛 앞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돛을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끌어당깁니다. 돛 앞쪽의 저기압이 진공을 만들어내고 돛을 배에 대해 같은 45도 각도로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배가 약간 기울기 시작해 더 이상 평평하게 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돛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배가 물에 대해 약간 기울어진 각도로 떠 있게 됩니다. 이제 물속에 있는 용골이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또한 키처럼 물의 흐름을 조절해줍니다. 돛 앞쪽의 저기압이 돛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그 힘은 용골에 의해 균형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바람이 강해지고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사요나라호는 시속 거의 25마일에 해당하는 21노트가 넘는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레저용 요트는 평균 약 5노트의 속도를 냅니다. 폭풍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준비해온 폭풍입니다. 27일 새벽 1시 앨리슨의 항해사는 위치를 확인하고 경주가 시작된 지 12시간 만에 그들이 기존 기록 보유자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앨리슨에게 알립니다. 앨리슨은 그렇게 빨리 가면 안 돼 라고 답합니다. 그는 작은 요트들이 더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경기 규정 때문에 그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 남쪽에서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기상 정보를 공유하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이 점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요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들은 날씨나 바다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저기압이나 한랭 전선이 호주 남부를 가로질러 지나가면서 빠르게 소멸하거나 이동합니다. 선원들은 종종 이런 기상 시스템을 마주치는데 비록 불편할 수 있지만 흥미진진한 경주에 필요한 바람도 제공합니다. 레이스 브리핑에서는 험한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고 베스 해협에 진입하는 선원들은 거친 항해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베스 해협 진입 요트는 소드 오브 오리온입니다. 조타를 잡고 있는 이는 영국 올림픽 요트 선수 글린 찰스입니다. 찰스는 이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했으며 6.9m 2인승 요트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기압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요트들은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상청에서는 해상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앨리슨과 찰스는 거친 날씨를 예상하지만 기상청은 풍속이나 파도 높이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퇴지먼 해를 남쪽으로 항해하는 동안 육지가 바람을 막아주는 장벽 역할을 하여 바람이 그들에게 닿기 전에 속도를 늦춥니다. 앨리슨과 찰스가 모르는 사실은 그들이 동해안 저기압으로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시드니에서 호바트로 가는 대부분의 선원들이 겪는 잦은 한랭 기단과 달리 이번 동해안 저기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거대한 극지의 찬 공기 덩어리가 천천히 북쪽으로 밀려옵니다. 이 찬 공기 덩어리가 호주 남부에 도달하면 더 따뜻한 대지가 반대로 밀어내면서 찬 공기를 상층대기로 밀어올립니다. 거대한 찬 공기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천천히 호주 상공을 떠돌며 쉽게 사라지거나 빠르게 지나가지 않는 극심한 저기압을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 저기압보다 앞서 적도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따뜻한 공기의 고기압이 더해집니다. 베스 해협의 날씨는 천천히 움직이는 극심한 저기압과 극심한 고기압이 맞서 있는 상태로 이 현상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아 바다가 더 거세게 일어날 시간을 줍니다. 호주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표층 해류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바람과 파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윌슨곳 주변의 돌품은 시속 90노트에 달하며 파도의 높이는 약 30m로 추정됩니다. 115척의 요트 함대가 3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선두 그룹은 27일 새벽 에베스 해협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바람은 어떤 육지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선두 그룹이 해협으로 들어서면서 육지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고 바람은 몇 분 만에 시속 30노트에서 40노트, 60노트까지 강해집니다. 파도와 바람이 요트를 옆에서 때리며 요트는 파도 옆사면에서 굴러떨어지듯 흔들리고 바람에 밀려 옆으로 쓰러집니다. 베스 해협의 바람과 파도는 모두 같은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요트들은 이미 옆바람을 받는 항주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파도의 측면을 따라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트 소드 오브 오리온은 글린 찰스가 베스 해협에서 조정 중입니다. 바람은 시속 80에서 90노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트는 한 번 넘게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글린은 나머지 선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사용해 연락하면 살아서 돌아온다 해도 실격 처리됩니다. 그의 여자친구 애니도 선원입니다. 애니라면 무전기를 사용할까요? 글린은 영국에 있는 어머니와 누이를 떠올립니다. 선원은 어떤 바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전기를 사용하면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함대의 다른 선원들에게 무전기로 경고하면 잘해봐야 포기했다는 수치심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포기했음을 알면서도 그 안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검찰관 게리 슈퍼는 12.5m 요트 챌린지 어게이노의 승무원으로 베스 해협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어게이노는 가판 위로 몰아치는 강풍과 거대한 파도를 뚫고 싸워나갑니다. 새벽 1시, 엘 슈퍼는 가판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력조끼도 없고 하네스와 태도로 가판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EPIRB나 비상 위치 표시 무선 비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거대한 파도와 끊임없는 바람이 보트 챌린지 어게인호를 90도 이상으로 밀어붙입니다. 쉬퍼가 앉아있던 가판은 더 이상 그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요트의 높은 쪽에서 어두운 바다로 떨어집니다. 쉬퍼는 누군가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고 외치는 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집니다. 쉬퍼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기 위해 버티면서 배가 자신을 어떻게 찾아서 구해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파도는 마치 절벽 같습니다. 배는 파도 사이의 골짜기로 사라졌다가 파도가 그를 덮칠 때 다시 나타납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도 없이 쉬퍼는 폭풍 묻히는 바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방수 손전등이 있던 걸 기억합니다. 그것만이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바다에서 선원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거의 30분 동안 물에 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교과서적인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그들은 배를 돌려 거의 그의 바로 위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배를 돌려 풍랑이 그를 배 안으로 밀어넣도록 합니다. 바람은 시속 90노트까지 돌풍이 불고 3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칩니다. 돈 버클리는 요트 B-52의 가판 아래에 있습니다. 배는 돛이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90도 이상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타수가 조심해! 라고 소리치자 배는 파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B-52는 파도의 꼭대기에서 떨어져 물속으로 거꾸로 추락합니다. 귀를 찢는 듯한 바람과 비 소리가 사라지고 배가 자동차 사고처럼 물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배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만 내부는 물로 가득하고 장비들이 선실에 흩어져 있습니다. 스토프가 여성 승무원의 머리를 강타하고 그녀는 물속에 갇히게 됩니다. 또 한 남성의 머리가 핸들에 끼어 있습니다. 돈은 스스로 안전 하네스를 풀고 바다로 뛰어들어 배에서 40m 떨어진 곳에 있게 됩니다. 그는 다행히 다시 헤엄쳐 배에 오릅니다. 소드 오브 오리오노의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사투 중입니다. 그들은 코스 규칙을 어기고 다른 요트들에게 기상 상황을 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경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프 힐이 탄 엔티포즈 시드니호와 다른 요트들은 아직 베스 해협 GTA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프는 무전 호출을 GDK 12월 27일 오후 5시에 호주 당국은 일반 메이데이 신호를 발령합니다. 제프는 계속 남쪽으로 항해합니다. 그와 선원들은 이 경주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그는 그들 중 일부에게는 이것이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권한다면 그들은 과연 해낼 수 있었을지 궁금해하며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베스 해협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는 그들이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그들의 가족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주를 기권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항구 에덴으로 향합니다. 39척의 다른 요트들도 뒤따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잃는 대가가 이미 처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에 자신을 내모는 어리석은 자존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린 찰스, 레리 앨리슨, 게리 슈퍼는 여전히 베스 해협에서 목슈 GDK 해협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요트 윈스턴 처칠은 파도에서 떨어지며 옆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9명의 승무원들은 요트에 물이 들어오자 구명 뗏목을 준비하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이렇게 거친 날씨에 요트를 버린다는 것은 단단한 가판을 떠나 얇은 플라스틱 한 장만을 사이에 두고 물 위에 떠있는 고무 뗏목으로 옮겨 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명 뗏목에 몸을 실으면서 다시 가족들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630 해리의 모험은 이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변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에덴의 해안 순찰 자원봉사자들은 무전을 통해 구조 작업을 24시간 내내 조율하고 있습니다. 35대의 군용 및 민간 항공기와 27척의 호주 해군 함정 이 구조 작업에 합류합니다. 전 영국 올림픽 선수 글린 찰스는 소드 오브 오리오노에서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아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묻지 못합니다. 요트 윈스턴 처치로에 타고 있던 팀은 구명 뗏목에 오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구명 뗏목 중 하나가 파도에 휩쓸려 찢어지고 맙니다. 세 승무원 모두 익사했습니다. 요트 비즈니스 포스트 니아드는 돛대가 부러지고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구릅니다. 선장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또 다른 승무원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후 챌린지 어게인호에 탑승한 게리 슈퍼는 결승선을 통과해 24위로 완주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그와 함께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시드니 투 호바트 98 요트 레이스는 거의 1000명에 달하는 구조 인력이 동원된 호주 최대 규모의 평시 구조 작전이었습니다. 55명의 선원들, 이 선박과 헬리콥터에 의해 요트에서 구조됩니다. 115척의 요트가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5척이 침몰하고 7척은 버려지며 59척은 에덴에서 경주를 포기합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4척의 요트가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탄 사요나라호가 12월 29일 오전 8시경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지만 승리의 축하는 없습니다. 4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도착한 요트 미스티는 이틀 뒤인 12월 31일 호바트에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998년 시드니 투 호바트의 비극은 요트 레이싱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장비가 개선되었습니다. 더 나은 구명조끼, 더 나은 하네스, 개인용 EPF, 더 나은 교육과 훈련, 더 정확한 기상 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지산 서비스와 배회 주최 측 간의 협조가 개선되어 특정 파고와 풍속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도 바뀌었습니다. 요트는 40노트 이상 강풍이 감지되면 전 선단에 반드시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리 슈퍼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항해를 했고 해상 안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12월 30일 레이스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6명의 사망한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컨스티튜션 독에서 공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정기를 주최한 오스트레일리아 크루징 요트 클럽의 회장인 휴고 반 크레치마르가 성명을 읽어 내려갑니다. Mike Bannister, John Dean, Jim Law, Glyn Charles, Bruce Guy, Phil Skaggs.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영원한 항해가 잔잔한 바다와 부드러운 바람으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밤에 리프를 하거나 헤드세일을 교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침상이 항상 따뜻하고 건조하기를 바랍니다.